이 집은 원래부터 내 이름으로 돼 있어.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너 이제 나가. 그 말은 분명 형의 입에서 나왔지만 김동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거실 구석에 놓인 검은 가방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 김동진은 한치의 감정도 실리지 않은 말투로 말했습니다. 너도 알잖아. 엄마가 널 그냥 데리고 살았던 거지. 재산을 물려준다고는 한 적 없어.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음 주까지 나가. 집안에는 아직 어머니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향불이 꺼진 지 하루도 되지 않았는데 형은 이렇게도 차가웠습니다. 김동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하루 됐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자 형은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난 지금 이런 얘기 해야겠더라. 너도 이제 현실 좀 봐. 50이 넘었잖아. 엄마한테 얹혀 살면서 착한 아들 코스프레 하는 것도 이제 끝이야. 김동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길을 돌려 식탁 위에 놓인 백일홍 꽃다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례식 때 누군가가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백일홍은 여름꽃인데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은 3월 초였습니다. 형은 천천히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가 무심하게 구두를 벗은 뒤 마룻바닥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리기라도 하듯 당연하고 익숙했습니다. 김동우는 문득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형이 이 집을 찾은 것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을 본 건 어머니가 대장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바로 그날 단 20분간 병실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날이었습니다. 동호야, 네가 착한 건 알겠어. 근데 이제 그 착함으론 못 살아. 이 집 정리할 테니까 다음 주에 부동산 부를 거야. 형은 그렇게 말하고는 김동우가 서 있는 자리 근처에 놓인 수납장을 털썩 열어젖혔습니다. 수납장 안에는 어머니가 평생 모아둔 보자기들과 오래된 앨범, 그리고 김동우의 공장 작업복 몇 벌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형은 그것을 대충 꺼내더니 마치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듯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김동우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엄마 물건이야. 손대지 마. 하지만 형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셨어. 이제 중요한 건 네가 여기 살 수 있냐 없냐야. 순간 김동우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이 엄마는 돌아가셨다고 말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현실 같지 않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탁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아직도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고 어제 밤까지도 그 앞에서 절을 하며 엄마, 잘 가세요. 아프지 말고요. 라고 중얼거렸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은 단 하루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집 밖은 아직 추웠습니다. 봄이 다가오고는 있었지만 아침 공기는 매서웠습니다. 김동우는 담요 하나에 몸을 감싸고 현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지만 걸 수 있는 번호는 단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다 연락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직장? 편의점 사장님은 좋은 분이지만 잠깐 쉴 수도 있다고 말한 지 이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건 어머니와 함께 살던 이 낡은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마저도 형이 빼앗아가려는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동우는 어머니의 유품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형이 던져놓은 앨범과 보자기 더미 속에서 그는 어머니가 평소에 절대 남에게 보이지 않던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위에는 익숙한 어머니의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우에게 내가 떠난 뒤 이걸 꼭 열어보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김동우는 어릴 적부터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칭찬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무기력한 사람에게 붙이는 묘한 연민이 섞인 말이기도 했습니다. 형 김동진은 달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똑똑했고 거침없었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밀쳐서라도 앞자리에 서는 성격이었고 결국 그 기질은 형을 서울로, 대기업으로,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14살부터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김동우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 대신 인쇄소로 갔습니다. 형은 과학고를 거쳐 서울대에 진학했고 서울 가면 형도 잊어버릴 것 같다는 어머니의 말처럼 정말 형은 그 후로 가족들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김동우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처음엔 주방 보조로 시작해 나중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배달 대행, 공장 임시직, 잠깐 잘린 시기도 있었고 빚에 쫓겨 어머니에게 손을 벌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어머니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착한 아들이었고 그 말은 자기 인생의 족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 몇 명이 다녀갔습니다. 주로 마을 어르신들과 어머니의 교회 지인들 뿐이었습니다. 형 김동진은 장례식 내내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문객 한 사람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큰아드님 되시죠? 어머님 평소에 자주 뵀어요. 장례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형은 고개를 한번 숙였고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자리를 피하듯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편의점이었고 손에 들려있던 건 고급 담배와 수입 맥주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동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교회 지인은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호야, 너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머님 얼마나 외로우셨겠니? 그 말에 김동호는 겨우겨우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형은 여느 때처럼 말했습니다. 동호야, 엄마 물건들 정리 좀 하자. 이 집도 정리해야 하니까 쓸만한 건 차에 싣고 나머지는 버릴 생각하자. 그 말은 겉보기엔 정리였지만 속내는 명확했습니다. 형은 이 집을 자신의 소유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들고 온 서류엔 실제로 집이 아버지 명의로 돼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등기가 변경되지 않은 채 법적으로는 공동상속 형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은 원래 장남 거야. 지금껏 네가 살았던 것도 엄마가 그냥 널 내쫓지 않아서 그런 거지. 원래는 내 거야. 김동우는 그 말에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형은 또 말했습니다. 넌 엄마 봉양했다는 걸로 만족해. 살면서 그런 사람 많지 않거든. 그리고 형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자. 넌 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이 집에서 뭘 더 바래? 그 순간 김동우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형이 그를 그렇게까지 얕잡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어머니를 보낸 슬픔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은 형을 기다렸고 그리워했고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형은 자기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형은 김동우가 없는 사이 동네 부동산 사장과 함께 집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쓰시던 부엌 찬장, 거실 벽지, 창틀에 붙은 가족 사진들을 모두 버릴 예정이라며 정리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김동우가 돌아왔을 때 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진은 내가 갖고 갈게. 엄마 거는 형이 가져가는 게 맞잖아. 그 말에 김동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들고 있던 검정 우산을 조용히 벽에 기대 놓은 뒤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형이란 사람은 가족을 잃은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감정 자체를 잃은 사람이란 걸. 김동우는 가끔, 정말 가끔 어릴 적 형의 얼굴을 떠올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형은 지금처럼 냉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적어도 어린 동생 앞에서는. 1980년대 중반 충청도 외곽의 한 시골 마을. 지금은 도로가 생기고 커다란 건물들이 늘어선 그 동네엔 그 당시엔 흙길과 구멍난 비닐하우스 그리고 단층 기와집이 전부였습니다. 김동우는 6살, 형 김동진은 10살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친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와 함께 단칸방에서 살아갔습니다. 겨울이면 벽지가 들뜨고 문틈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형은 그런 밤이면 자주 동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동호야, 내 이불에 들어와. 추우면 안 돼. 그 말은 따뜻했고 동우는 형의 품 안에서 잠든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형은 형이었고 동우는 형을 좋아하는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형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집안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형의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동호에게 점점 조용히 해라, 형 공부하는데 왜 방해하냐? 라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호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조금 참으면 형이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 기억은 지금도 또렷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그날, 어머니는 식당 일로 바빴고 형은 학교 방과 후 수업에 간다며 외출했습니다. 동우는 감기에 걸려 몸이 안 좋았지만 집에 혼자 남는 게 무서워 형을 따라가겠다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형은 말했습니다. 동호야, 감기 걸렸으면 그냥 있어.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리고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때 동우는 울면서 형을 따라 나갔습니다. 하지만 형은 돌아보지 않았고 결국 그는 눈밭에 미끄러져 다리에 멍이 들 정도로 넘어졌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동우에게 약을 먹이면서도 형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우야, 너 형 귀찮게 하지 마. 형은 공부해야 돼. 우리 살려줄 사람은 동진이밖에 없어. 그 말은 동호의 가슴에 깊은 파장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이 집에서 뭔가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동호는 형의 그림자가 되었고 형은 점점 더 이기적이고 차가워졌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동호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고등학교 가고 싶어. 그러자 어머니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동호야. 형 등록금 때문에 올해는 힘들 것 같다. 그래도 내년엔 꼭 보내줄게. 하지만 그 내년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형이 대학에 가자마자 동호는 인쇄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형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형은 서울에 정착해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끔 추석이나 설에 연락이 올 때도 있었지만 항상 바빴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늘 말했습니다. 동진이는 바쁜 거야. 그래도 내 형이 잘 되면 우리 다 잘 되는 거야. 동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나는 언제쯤 내 인생을 살까 하는 묻혀진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 어머니가 대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형은 단 한 번 병문안을 왔고 그마저도 20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회사 미팅 있어서. 간병은 동호가 하는 게 낫지. 엄마가 편해하잖아. 그 말은 형의 배려로 포장된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부담을 동호에게 넘긴 것이었습니다. 김동호는 아무 말 없이 간병을 했고 식사를 챙기고 병원에 같이 다녔으며 퇴원 후에도 혼자서 간호했습니다. 그는 그때조차 형이 다시 가족이 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장례식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형이 한 말 한마디는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꺾어 놓았습니다. 이 집 내 거야. 네가 여기서 뭘 해봤다고. 그제야 김동호는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형제라는 단어가 자신 혼자만의 환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형의 그림자도 어머니의 착한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그 노란 봉투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진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하여 빠른 승진과 두각을 보이며 기획팀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 IMF 외환위기 직전 과감하게 퇴사 후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남들이 부동산을 팔 때 샀고 남들이 다시 사들릴 때는 팔았습니다. 그는 기회를 냄새로 맡는 사람이었고 그 능력은 그를 강남의 오피스텔 건물주로 만들었습니다. 김동진의 SNS에는 항상 와인잔, 해외 출장 사진, 파티장에서 찍은 정장 차림의 모습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삶을 자연스럽게 뽐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계발 강연 요청도 있었고 지방에서 올라와 자수성가한 남자라는 타이틀로 인터넷 기사 인터뷰도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돈도 학벌도 내겐 방해물일 뿐이었죠. 제가 믿은 건 오직 제 머리와 감각뿐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은 김동호는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가족도 방해물. 그 말은 어쩌면 자신과 어머니를 향한 말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반면 김동호는 생계를 위해 늘 몸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청년 시절 공장 야간조로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어머니의 약값을 벌었고 하루 두 끼를 컵라면으로 때우며 고시원에서 생활했습니다. 편의점 알바, 주차장 관리 요원, 건설 현장 보조, 마트 진열 아르바이트까지 그는 직업이 아니라 노동 시간을 팔며 살아왔습니다. 김동호는 지난 20년간 단 하루도 어머니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혈압약을 챙겨 드시는지, 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음식을 피하셔야 하는지, 냉장고 속 유통기한까지 그가 관리하고 챙기고 정리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동호야, 넌 내 인생은 언제 살래?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인생이란 오늘 하루 잘 버티고 내일 아프지 않게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형 김동진은 그런 동생을 편한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례식 전날 밤 두 형제가 마주 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형은 고급 양복을 입고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지금 미팅 하나 펑크 내고 내려온 거야. 그런데 넌 그냥 여기 있었잖아. 편하잖아. 직장도 없고 뭐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말에 김동호는 처음으로 형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 나 엄마 수술실 앞에서 10시간 기다렸어. 형이 전화 한 통 없던 그날 엄마가 정신 잃었어. 난 그날 이후로 편하게 자본 적이 없어. 형은 무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네가 택한 거야. 내가 시킨 거 아니잖아. 그 말에 김동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30년 넘게 살아온 삶, 어머니와 나눈 시간, 그 모든 순간들이
형의 입에선 단 한 줄로 정리되었습니다. 그건 내가 택한 거야. 장례식이 끝난 그날 밤, 형은 어머니의 장지 사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더 잘 되길 바랐을 거야. 엄마가 돌아가신 거 보면 이 집은 내 거나 마찬가지야. 엄마도 그걸 원했을 거라고 봐. 그 말은 사람의 마음을 제멋대로 재단하는 자의 말이었고, 김동우는 그저 두 손을 무릎에 올린 채 말없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뼛속까지 느꼈습니다. 형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세계 밖에 있는 존재는 모두 소유하고 정리하고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은 이 집의 벽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벽지 너무 오래됐어. 도배 새로 하고 장판도 뜯고 부엌도 싹 바꿔야 돼. 요즘 사람들 이런 구조 싫어하거든. 내가 이 집 1억에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김동호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살았던 공간을 형은 3분 만에 부동산 상품으로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형과 자기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동호에게 이 집은 엄마의 체온이 스며든 집이었고, 형에게 이 집은 시세로 팔아야 할 매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김동호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상, 법적으로 이 집이 자신의 것이라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노란 봉투, 그 안에 있는 유언장이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고인에 대한 애도라기보다는 두 형제 사이의 싸늘한 기류가 방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드문드문 들어오고 향을 피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속에서 형 김동진은 마치 자신이 이 장례식의 주최자라도 되는 양 조문객 하나하나를 자신의 사업 이야기로 맞이했습니다. 요즘 지방 부동산이 죽긴 했어도 상업지는 그래도 살아있더라고요. 아, 우리 큰애요? 이번에 미국 고등학교 진학 준비 중이에요. 조문객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예, 저도 동진이 형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동우가 옆에서 어머님을 참 정성껏 돌봤다고 들었어요. 보통 일 아니었을 텐데. 그러자 형은 말끝을 끊었습니다. 뭐 고생한 건 알죠. 그래도 그런 건 가족이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주인공 김동우는 말없이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형에게는 고생이라는 단어조차 절대 자신이 인정해줄 수 없는 감정의 결과였다는 걸.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형은 이미 새 옷을 입고 향수 냄새를 풍기며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부동산 계약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커피 한 잔이 김이 나고 있었습니다. 김동우가 방에서 나와 조용히 앉자 형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호야, 이제 슬슬 정리하자. 엄마도 편히 가셨으니 우리가 이 집 가지고 갈등 생기면 그건 불효잖아. 그 말 자체는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형의 눈빛은 이미 판단을 마친 사람이었고, 정리란 단어는 동호를 내쫓겠다는 의미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김동호는 물었습니다. 정리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자 형은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야.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이 집은 등기 변경 안 된 채로 있었지. 법적으로 공동상속이지만 아버지 재산은 장남이 우선이지. 엄마도 이 집 네 이름으로 바꾼 적 없잖아. 이 집 내 거야. 그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김동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 엄마 생전에 한 번이라도 이 집에 와본 적 있어? 와봤지. 작년 봄에. 그때 엄마 병원에 계셨고 형 10분 있다가 갔잖아. 형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김동호는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에서 30년 넘게 사셨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힘으로 유지하셨고. 형이 여기 벽지 하나 바른 적 있었어? 엄마가 내 돈으로 연탄 샀던 거 기억은 해? 그 말에 형은 처음으로 표정을 구겼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랑 있었으면 됐잖아. 엄마 곁에 있었던 시간, 그걸로 만족해. 넌 그냥 그 따뜻한 정 같은 걸로 살았으면 됐어. 그 이상은 욕심이야, 동호야. 그리고 마침내 형이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 같은 애가 이 집에 계속 사는 게 나는 좀 창피하거든. 엄마가 너한테 미련이 많았겠지만 그건 엄마 기준이고 이제 현실은 달라. 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집을 유지할 자격이 없어. 그 말에 김동우는 가만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마지막 옷가지가 들어있는 서랍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노란 봉투. 그는 아직 열지 않았지만 그때 처음으로 이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형의 눈빛은 사람을 판단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가치, 효율, 자격. 그는 동생을 가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예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그날 오후 짐 정리 업체를 불렀습니다. 김동우가 방에 있는 사이 형은 업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 다음 주에 보여줄 사람 있어요. 침대랑 냉장고만 버려주세요. 이불은 전부 폐기하고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김동우는 현실이 드디어 폭력의 얼굴을 드러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말이 아니라 인생의 축출이구나. 그날 밤 김동우는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조용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한번 싸워볼게요. 며칠 뒤 형 김동진은 동네 이웃 몇 명과 함께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다름 아닌 어머니가 평생 다니던 교회 지인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거기엔 오랫동안 김동우를 알고 지냈던 마을 사람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형은 일부러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집 정리 중인데요. 제가 장남이고 어머니 돌아가셔서 법적으로 저한테 넘어오는 게 맞거든요. 동호야 뭐 착한 앤데 세상 물정 잘 몰라요. 그래도 이번엔 제가 좀 나서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주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동우는 너무 순해서 그런 건데 사실 그 집은 형님 명의가 맞죠. 이젠 정리할 때 됐지요. 그 식당 주방에서 일하던 아주머니, 과거 어머니의 절친이었던 사람은 살짝 주저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동우가 얼마나 엄마한테 잘했는데요. 그 말에 형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잘한 거랑 재산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 말은 마치 법정 판결처럼 단정적이고 차갑고 감정 없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형은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서류를 책상 위에 내밀며 공무원에게 말했습니다. 부친 재산 등기 변경이 안 된 상태고 모친 사망 신고는 이미 완료했어요. 이제 상속 절차 밟을 겁니다. 공무원은 명예 이전 절차를 설명했고 형은 준비해온 가족관계 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차례로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동생의 인감이 필요하다는 말에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야. 설득하면 되죠. 동호는 착해서 싸우는 스타일 아니에요. 제가 설득할 겁니다. 공무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김동우는 동네 슈퍼 앞에 앉아 종이컵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 몇몇이 그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였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슈퍼 안에서 나오던 중년 여성 한 명이 그를 지나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형이 정리하자고 할 때 말을 들었어야지. 김동우는 그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를 다 마신 컵을 쓰레기통에 천천히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김동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살 곳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형이 명예 이전 절차를 시작했고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씩 형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형이 서울에서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형이 이 집을 헐고 신축할 거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하루 사이에 마을을 돌고 있었고 그 중심에 동우는 곧 나갈 사람이라는 침묵의 합의가 생겨났습니다. 밤이 되자 김동우는 작은 노트북을 켜고 월세 원룸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보증금도 없고 당장 이사할 준비도 안 된 그는 그저 화면만 바라보다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벽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쓰던 안경과 약 봉투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손글씨로 적힌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동호야, 내 아들. 나는 내가 참 자랑스럽다. 그 말은 그에게 남은 유일한 방패 같았습니다. 그 한 문장 덕분에 그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형은 그 다음 날 짐 정리 업체와 함께 집 비우기 스케줄을 짰습니다. 방 하나는 완전히 정리되었고 주방의 그릇과 컵도 박스에 담겼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김동호는 조용히 형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형,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야? 형은 대답 대신 입가에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유? 없어도 돼. 그냥 내가 주인이니까. 이제 모든 조건이 정리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형의 편, 동사무소엔 서류 제출, 집은 정리 중, 주인공은 거처없이 흔들림. 하지만 단 하나 남은 것, 바로 그 노란 봉투, 그 안에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이 이 모든 판도를 바꿀 유일한 카드였습니다. 노란 봉투는 어머니의 작은 나무 서랍 맨 밑칸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김동호조차 함부로 열지 않았던 자리였습니다. 봉투 위에는 동호에게라는 세 글자가 흔들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그 안에 편지만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열자 나온 것은 2장짜리 A사 용지와 정식 공증 스탬프가 찍힌 서류, 그리고 손글씨로 써내려간 유언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동우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공증 서류 상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본 유언장은 2022년 3월 7일 서울시 마포구 공증인 김성호의 입회하에 작성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머니의 인감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손글씨 유언장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동호야, 엄마는 항상 내가 미안하고 고마웠단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 외로워졌을 거야. 동진이는 바쁘고 엄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던 아이지. 그걸 원망하지는 않아. 하지만 내 마음은 너에게 있었다. 너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저 곁에 있어 주었지. 그게 엄마에겐 가장 큰 위로였단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걸 내 이름으로 남기려 한다. 이 집은 내 아버지가 떠난 뒤 엄마가 보험금과 너 몰래 한 푼씩 모은 돈으로 샀단다. 그 과정에 누구 도움도 없었단다. 그러니 이 집은 엄마의 것이고 곧 너의 것이어야 한다. 아들아,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전부였단다. 그 글을 읽는 내내
김동우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눈물은 멈출 수 없을 만큼 흘러나왔고 손은 서류를 꽉 움켜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이 말했던 그 수많은 말들, 너는 자격이 없어.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이 집은 내 거야. 그 모든 말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로 쓴 이 유언장이 그 어떤 서류보다 강력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동우는 다음 날 아침 서울 마포구 공증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한켠 공증인은 유언장을 다시 검토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권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공증일과 인감도장, 본인의 진술이 확인된 서류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정 다툼이 있어도 형제간 우선순위보다 이 유언장이 효력이 더 큽니다. 그 말에 김동우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선택받았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공증인은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데요. 고인께서 작성하신 다른 문서도 한 부 있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별도의 봉투였습니다. 그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우가 이 집을 지켰다면 이 문서를 함께 열어보세요. 봉투를 여는 순간 그 안에는 또 다른 소유권 등기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상가 1동 3층 전부 소유 김동우 명의. 김동우는 멍한 눈빛으로 그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공증인은 설명했습니다. 그 부동산은 10여 년 전 매입된 것으로 월세 수익도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김동우의 마음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홀로 남겨질 세상을 위해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의 울타리를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싸움은 절망 속의 발버둥이 아니라 정의로운 복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지키겠습니다. 형 김동진은 부동산과 통화 중이었다. 아니, 그 집 말이에요. 내가 명예 이전만 되면 바로 내놓을 거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사진부터 찍어놔요. 예, 가능하면 매도는 일주일 안으로 가죠. 그의 말은 이미 주인인 것처럼 느긋했고 성공한 사람의 여유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김동우가 조용히 방에서 나와 식탁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형은 전화를 마치고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말했다. 뭐야? 또 유서 같은 거야? 김동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엄마, 유언장이야. 공증도 돼 있고 법적 효력도 있다고 하더라. 형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야, 공증? 엄마가 그런 걸 할 사람이었냐? 김동우는 아무 말 없이 봉투에서 공증 서류와 유언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천천히 펼쳐 보였다. 그 순간 형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대충 훑듯 보더니 공증인의 도장과 이름, 인감날인 부분까지 내려온 뒤 손이 멈췄다. 형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게 진짜야? 엄마가 직접 쓴 거야. 엄마가 이 집은 엄마 혼자 힘으로 산 거라고 쓰셨어. 그리고 나한테 물려주신다고 했어. 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거실을 돌며 말없이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 침묵은 그가 패를 처음으로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말없이 소파에 앉았다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야, 내가 이 집 살려고 서울에서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 알면 엄마가 살아있을 때 왔었어야지. 형은 눈을 부릅떴다. 너 지금 그거 법적으로 효력 있는지 진짜 맞아? 김동우는 서류를 다시 내밀었다. 직접 가서 확인했어.
공증 사무소도 도장도 엄마 인감도 다 확인했고 변호사도 이건 확실하다고 했어. 형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가 진짜로 그랬다고? 김동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나한테 고맙다고 자랑스럽다고 하셨어. 형도 엄마한테 잘했으면 이런 유언장 안 남기셨겠지. 형은 마침내 서류를 놓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눈엔 처음으로 패배의 기색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김동호는 속으로 느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겠다. 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다. 집 말고 또 뭐 있어? 김동호는 그 질문에 딱 한 박자 쉬고 대답했다. 그건 아직 형이 알 필요 없는 것 같아. 그 말에 형은 미묘하게 표정이 굳어졌다. 그 표정 속엔 놓쳤을 수도 있는 뭔가를 직감하는 두려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형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된 이상 나도 법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겠네. 김동호는 담담하게 답했다. 형 마음대로 해. 이제는 나는 엄마한테 받은 걸 지킬 거야. 그 순간 공기의 밀도마저 달라졌다. 형은 더 이상 모든 걸 가진 형이 아니었고, 김동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하는 동생이 아니었다. 이제 판은 뒤집혔다. 하지만 이건 아직 사이다의 전조일 뿐이었다. 진짜 한방은 형이 모르는 상가 건물이 폭발할 그 순간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며칠이 지나 형은 또다시 마을에 내려왔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전화 통화도 줄었으며 평소처럼 비싼 옷을 입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다. 집은 빼앗겼지만 나머지는 분할 상속이겠지. 동호야, 감정적으로 저런 거지. 결국 계산은 내가 더 낫잖아. 그런 형에게 김동호는 조용히 세 장의 문서를 내밀었다. 첫 번째 문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정순상가 3층 전체 소유자 김동호. 형은 처음엔 무표정한 얼굴로 넘기다 정순이라는 이름을 본 순간 눈썹을 찌푸렸다. 이건 뭐야? 엄마 이름이야. 엄마가 혼자 사신 지 10년 되셨을 때 본인 이름에서 한 글자 따서 만든 거야. 상가 이름으로. 형은 문서를 다시 확인했다. 부동산 취득일은 2015년. 그 시기는 형이 해외 출장과 재투자에 몰두하던 시기였다. 그동안 엄마가 상가를? 아니, 도대체 돈은 어디서? 김동호는 잠시 뜸을 들인 뒤 두 번째 문서를 꺼냈다. 예금 통장 사본, 농협 통장, 잔액 2,030만 원, 입출금 내역 전부 현금 입금, 소액이지만 꾸준히 매달 일정한 금액이 입금된 내역이었다. 엄마가 시장에서 일하시던 거 기억나? 그때 번 돈으로 한 푼, 두 푼 모으신 거야. 형은 그 말에 말을 잇지 못했다. 가장 마지막 입금일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2달 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서, 삼성생명 보험증서, 보험 수익자 김동호, 수령 예정 금액 1,500만 원. 형은 손끝이 떨리는 듯 문서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진짜로? 엄마가 이걸 다 너한테? 김동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죽고 나면 남는 게 나 말고는 없다고 하셨어. 그래서 살아있을 때 미안해서라도. 이걸 남기고 싶다고 하셨고, 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형이 처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었고, 모든 계획이 송두리째 무너졌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난 뭐야?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김동호는 처음으로 형에게 눈을 마주보며 말할 수 있었다. 엄마가 원망하셨던 건 아니야. 다만 형은
자기 생각대로만 살았지. 엄마한텐 한 번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어. 형은 서류를 내려놓고 소파에 등을 기대 앉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외면받을 만큼 그랬었나? 김동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어머니의 수첩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거기엔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동호야, 이 상가는 너의 미래야. 엄마는 내가 혼자일까 걱정돼서 밤마다 울었단다. 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됐다. 난 더 볼 게 없는 것 같아. 그리고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며 중얼거렸다. 엄마가 날 그렇게까지 밀어냈다고. 난 진짜 몰랐는데.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도도한 형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작아진 사람이 되어 그 집을 떠나갔다. 그리고 그날 밤 김동호는 상가 월세 입금 문자를 받았다. 은행 알림에는 정순상가 3층 마이너스 18만 원 입금이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바라보다 문득 웃었다. 엄마, 이 월세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형 김동진은 서울로 돌아간 뒤에도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3주쯤 지난 어느 날 김동호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형수였습니다. 저기 동호 씨, 혹시 동진이 요즘 연락됐나요? 그 사람이 요즘 좀 이상해서요. 알고 보니 형 김동진은 보증금을 잃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무리하게 투자했던 신축 빌라와 상가 프로젝트가 미분양 사태로 휘청이기 시작했고 그중 두 건은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대출을 여러 건 받았고 자산 대부분이 담보로 묶여 있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건 상속 관련 서류가 형편없이 정리되어 있었고 유언장이 무시된 채 신고된 부동산 관련 서류 때문에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상속세 미납 예정금 1,600만 원이라는 고지서가 날아든 순간 형은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에 가까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동네 사람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조용히 수군거리던 사람들, 처음엔 형 편을 들던 이웃들이 하나둘 김동호의 가게 앞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정순상가 3층에 위치한 작은 셀프 카페였습니다. 김동호는 그곳을 엄마 이름으로 리모델링해 작은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동호 씨, 지난번엔 미안했어요. 형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길래 우리가 괜히. 김동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땐 아무 말 못했으니까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품격이 느껴졌고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굴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며칠 뒤 그동안 형과 가장 가까웠던 슈퍼 사장님이 카페로 찾아와 김동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말이야, 그 형 많이 허세였던 것 같아. 자기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대출로 막 굴린 거였대. 근데 동호 씨는 진짜 사람답게 살았던 것 같아. 엄니도 그렇게 믿으셨던 거고. 그 말에 김동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엄마가 제일 무서워하신 게 내가 나 없이 혼자 남겨질까 봐였거든요. 그래서 이젠 엄마 걱정 안 하게 살고 싶어요. 그날 밤 김동호는 정순상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아래에서 그는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동우야, 내가 가진 건 작지만 너의 인생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단다. 그 말은 지금의 그에게 가장 강한 축복이자 가장 조용한 사이다였습니다. 한편 형 김동진은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형수 말에 따르면 그는 채무 조정 중이었고 과거 명함을 내밀던 사업가들 대부분도 이미 그와 거리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걸 잃고 가족도 체면도 돈도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김동우는 그저 카페 앞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리며 작은 진동배를 조용히 고객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이제 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지켜준 그 시간들에 감사하고 이 집에서 이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상가 3층의 셀프 카페는 시간이 갈수록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쉬어가는 공간이었지만 언젠가부터는 이웃들의 아지트처럼 자리 잡아갔습니다. 카페 한쪽에는 작은 책장이 생겼습니다. 동네 초등학생 아이들이 방과 후에 잠깐 들를 수 있도록 만든 독서 공간이었습니다. 책장 옆에는 색연필과 스케치북 그리고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좋은 말 한 줄 쓰기 코너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거기엔 아이들이 이렇게 적어놓은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동우 아저씨는 진짜 착한 어른이에요. 그 문장을 본 순간 김동우는 가슴 한켠이 찡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릴 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이제야 조금은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마다 김동우는 마을회관에 가서 무료 커피 나눔 봉사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매일같이 들르셨던 그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작은 종이컵에 따뜻한 커피를 담아 나누는 그 모습은 더 이상 무언가에 눌린 사람이 아닌 세상을 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의 중년 부부 한 쌍이 조심스레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눈치를 보다가 김동우가 미소를 보이자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아이들 독서 프로그램에 우리 아들 좀 같이 보내도 될까요? 김동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요. 이 공간은 그런 곳이니까요. 그 순간 그 부부는 머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번에 좀 차갑게 굴었던 거 마음에 걸렸어요. 그땐 우리가 진짜로 몰랐던 것 같아요. 김동우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여인이 아이 둘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형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형의 아들,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동우 씨, 그 사람 지금 요양병원에 있어요. 신경도 마음도 많이 힘들어졌대요. 저도 뭐가 옳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으니까 혹시 여기 가끔 데려와도 될까요? 김동우는 아이들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요. 여긴 그런 공간이니까요. 그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색연필통을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엔 누구든 마음껏 그릴 수 있어요. 마음속 이야기도, 생각도, 슬픔도요. 아이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로 정순상가 3층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우는 어머니의 제삿날을 맞아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고구마죽 식혜, 손수건 나눔이었습니다. 작은 테이블엔 이렇게 적힌 쪽지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정순 여사님을 기억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 동네 어르신들부터 젊은 부부까지 카페 앞에 조용히 줄을 섰습니다. 모두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진짜 좋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 아들이 엄마를 꼭 닮았네요. 김동호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작은 화분 옆에 조용히 올려놓으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저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저를 믿어보려고요. 그 말은 그의 삶 전체를 덮는 조용하고 단단한 선언이었습니다. 산등성이 위 소나무 숲 한가운데 어머니의 묘가 있었다. 김동호는 검은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양손에 국화 한 다발을 들고 그 길을 천천히 올라갔다. 이른 봄,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하늘은 높고 맑았다. 무덤 앞에 도착한 그는 작은 플라스틱 의자를 꺼내 앉았다. 엄마, 잘 계시죠? 작년 이맘때쯤엔 엄마가 여기 계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엄마가 없으니까 제가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는 조용히 국화꽃을 꽂으며 말했다. 정순상가요. 이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엄마 이름 기억해주는 사람들 많아요. 아이들도 오고 어르신들도 오고요. 그리고 형도 이제는 연락 안 와요. 가끔 형수가 애들 데리고 오면 코코아 한 잔 내드려요. 제가 원망 안 한다는 거 엄마는 아시죠? 그는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자세는 어릴 적 어머니 앞에서 혼날 때마다 취하던 자세와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 처음엔 저도 많이 무서웠어요. 형이 이 집 내놓으라고 했을 때 정말 나가야 하나 싶었고 어머니 없이 혼자 뭘 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했고요. 근데 이 집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벽에 엄마 흔적이 있고 부엌엔 엄마가 쓰시던 수건이 있고 안방 장판엔 엄마가 발 담그고 계시던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 집이 저를 살렸어요. 바람이 잦아들었다. 산새 한 마리가 멀리서 울음을 남긴 채 날아갔다. 그는 무릎을 굽혀 작은 절을 3번 올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아이들이 인사를 건넸다. 아저씨, 내일 독서 시간 있죠? 응, 있다. 너희 좋아하는 코코아도 준비해놨어.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갔고 김동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집 마당엔 새로 심은 나무 2그루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마당 끝에 쪼그려 앉아 작은 흙 손질을 하고 한쪽 옆에 놓인 작은 석조의 비석 하나를 바라보았다. 거기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의 마음은 이 집 전체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글은 김동호 자신이 쓴 문장이었고 그의 인생에 있어 이 집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를 지탱해주는 근거가 되었다는 증표였다. 해가 저물고 하늘엔 주황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는 안방 창문을 열고 바람이 들어오도록 두었다. 주방에서 따뜻한 물이 끓는 소리가 났고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 아래 작은 전등이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은 어두운 밤에도 결코 꺼지지 않을 가족의 불씨 같았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자신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은 그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조각이었고 마침내 그는 상실의 시간을 지나 온전한 회복으로 건너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순상가 카페 한쪽 벽에는 작은 우체통이 하나 걸려 있었다. 동네 아이들이 서로에게 짧은 쪽지를 남기거나 고마운 말 한 줄을 붙여두는 공간이었다.
어느 날 아침 김동우는 그 우체통 안에서 흰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겉면엔 김동우에게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글씨체는 익숙하면서도 한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이었다. 형, 김동진. 봉투를 열자 흰 종이에 정갈한 글씨로 적힌 짧은 편지가 있었다. 동호야, 이 말 너한테 꼭 하고 싶었어.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잘났다고 믿었고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으면서도 그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어. 솔직히 말해서 너한테 질 줄은 몰랐어. 근데 지금은 알아. 사람이란 게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누구 곁에 있었느냐가 더 중요하단 걸. 나 일본으로 간다. 새 출발이라기보다 그냥 조용히 살려는 거야. 이제 엄마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해. 아이들은 가끔 너한테 갔으면 좋겠다. 넌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형 동진.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김동우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기억 속에서 어릴 적 형이 겨울밤 덮어주던 이불이 문득 떠올랐다. 형은 틀린 사람이었지만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종이를 접고 우체통 속에 다시 넣었다. 아이들이 쓴 다른 쪽지들 사이에 그 편지를 끼워두고 그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었다. 정순상가 앞 은행나무에는 초록빛 새잎이 돋기 시작했고 건너편 놀이터에선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카페 안에는 노란색 레몬차 향기가 은은히 퍼져 있었고 주말 오전을 맞아 들어온 손님들이 커피를 받고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는 카페 기계 앞에서 천천히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리고 스스로에게 건넸다.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엄마, 오늘도 따뜻했어요. 그 말은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었고 그의 하루를 채워주는 가장 큰 위로였다. 김동우는 이제 누군가에게 선택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누구와 함께할지를 자기 손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되었다. 누군가는 그를 여전히 착한 사람이라 부르겠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그는 착한 사람을 넘어서 지혜롭고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카페 입구엔 이런 글귀가 조용히 적혀 있었다. 사랑은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